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호시입니다. 삼고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은 송중길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중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다. 다 왔어요. 야, 문무 18년 다 왔습니다. 와, 18년이니까 18주를 한 거잖아. 그렇죠. 중간에 뭐 특별편 한 번씩 들어갔긴 했어도 거의 뭐 몇 주야 그럼 한 20주, 2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그 정도 되겠죠. 와, 그러면 한 지금 한 5달. 네다섯 달? 네. 와, 대장정의 막을 내리지. 대장정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됐나? 야, 정신없이 왔네. 자, 이제 동춘당 송중길. 동춘당. 동춘당 송중길입니다. 동쪽의 봄당. 아니, 같을 동자, 봄춘자. 봄과 같은? 요거에 또 뜻이 있어요. 참 그래서 이게 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제목을 따뜻한 남자 송중길 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남. 따남. 따남이에요. 네. 따남. 송중길은 선조 39년에 태어났죠. 선조 39년. 네, 1606년이에요. 1606년.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네요. 태어난 이제 그 경북 영주라고 부석사가 있고 영주 안. 소수서원이 있는 영주. 영주를 옛날에 영천이라 그랬다고. 영천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송이창이 영천 군수였죠. 그리고 엄마가 광산 김씨야. 광산 김씨.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면 김장생의 작은 아버지. 김장생 아버지가 김계휘였다고. 네. 김계휘의 동생이 김은휘야. 네. 이 김은희의 딸이 바로 송중길의 엄마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김장생과의 혈연 관계가 있어. 제자기도 하지만 혈연 관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외갓집에서 태어난 곳이 한성부, 그러니까 서울의 정릉에서 태어났어. 정릉 누가 태어났습니까? 정릉 그 동네. 오. 김장생과 김집이 태어난 바로 그 집에서 송중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옛날에 삼현대라고 불렀대. 삼현. 세 명의 현이 그렇지, 태어난 곳이라고 곳이고. 삼현대라고 불렀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그 집이 없고 그 표지석은 있어. 그 김장생 김집 생가 터 이렇게 표지석은 있지. 서울의 정릉에 가면. 그래서 이제 요때 태어났는데 이분은 특징이 보면 그 초상화가 없어요. 왜요? 이 털 한 올이라도 틀리면 내가 아니다라는 신조가 있던 분이라 평생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의 아주 강력한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었어. 그러네요. 이때 사진기가 있었다면 찍으셨겠네. 그럴 수도 있지. 대신 포토샵은 하지 않았겠지. 포샵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진. 그렇지. 그러다 이제 3살 때 아빠 따라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대전의 회덕이라고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호지방이라고 그러죠. 충청도. 네. 이 충청도 기호지방의 김장생, 그 다음에 뭐 송시열, 송중길, 요 쪽이 아주 강력한 기호 지방, 요 충청도 지방의 아주 학파가 강렬하죠. 그래서 9살 때 아버지 송이창으로부터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이 송이창 같은 경우도 그 원래 공부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사기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희한테 성리학을 배운 거야. 근데 이때 사기 김장생 할아버지의 아버지 김계휘가 누구랑 친구였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율곡이, 송익필 이런 분들이 친구였잖아. 그래서 이 송이창도 김계희한테 배우면서 이 송익필 이런 분들한테 공부를 이제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이 송중길은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게 돼. 이제 그러다가 자기 친척 중에 자기보다 1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어. 그 동생이 누구냐면 우암 송시열이야. 송시열. 송시열이야. 근데 아버지 같은 송씨잖아. 은진 네. 송씨.
그러니까 은진송 씨 같은 송씨 계열로는 한 13촌인가 되게 멀어. 엄청 먼. 근데 친척이네요. 외가 쪽으로 가까워. 6촌인가 좀 가까워. 외가 쪽이.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이제 한 살 차이니까 송중길한테 맨날 형이라고 불렀나 봐. 그런데 이 송이창 집은 송시열 집보다 좀 잘 살았어. 그래서 송시열이 10살 때 송중길이 11살 때 송시열이 송이창의 제자가 되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 한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아주 그냥 뭐 양송이라 불렀다 그 당시에. 두 명의 송씨. 그러면서 이제 송시열 그다음에 그 송중길 두 사람이 같이 아버지 송이창에게도 배우다가 이제 10대 후반에는 사기 김장생한테 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김집에게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게 바로 요 기호학파의 아주 큰 항맥이 된다. 항맥이 되지. 이제 그러다가 15살에 관례를 올립니다. 이 관례를 집전해준 분이 바로 김장생이야. 그리고 16살 됐을 때 어머니 광산김 씨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살이 되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네. 그때 18살이었는데 그때 김장생이 아예 문화생이 돼버리죠. 그거 이제 1년 있다가 바로 과거시험 옛날에는 과거시험이 그 문장과 네. 그다음에 그 성리학 경전 네, 해석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시를 잘 짓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경전에 아주 밝거나 그걸 이제 생원과 진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쳤다고. 네네. 이제 생원과 진사까지 둘 다 합격해 같은 해 19살에. 그런데 뭐 크게 관직에 나가지 않아.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22살이 되는 해 아버지 송이창이 돌아가시죠. 아버지 송이창이 돌아가시는데 이때부터 건강이 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래. 송중길이. 송중길이. 이때부터 되게 나빠졌고 그래서 20대 때부터 아주 독파한 책이 한 권 있어. 하나만 두드러펴가지고. 그게 동의보감. 몸이 안 좋은 게. 몸이 안 좋은 게. 동의보감을 독파해.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건강이 아주 좋아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는 송중길의 이 동의보감 독파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공부를 해서 회복을 하셨네. 공부를 해보라. 약을 스스로 제조해서 먹고 이랬다. 그럼 동의보감이 효염이 있다는 거네. 있지 동의보감. 예전에 드라마 안 봤습니까? 대장금? 아니 허준 안 봤어요. 아니 한의원 안 가나? 한의원 잘 안 가죠. 잘 안 가요? 예. 저 양양이 잘 맞더라고. 이거 불신. 침도 몇 번 맞아 맞는데 좀 한의가 딱히 비싸. 비싸진 않아. 약지요. 침 맞는데 별로 안 비싼데 양약보다 비쌀 걸. 잘 모르겠어. 그 무슨 원리인지. 잠깐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 내가 볼 때 한의학이 시간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 동의보감 임진왜란때 허준이 쓴 건데 그. 그러면 동의보감 편을 따로 하시죠. 혹시 하셨나요?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동의보감 한번 가시죠. 책 여기 동의보감. 동의보감 있잖아. 제가 한 번씩 보는 책인데. 네. 어쨌든 이제 이 22살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인조 5년. 이때 인조 5년일 때야. 인조 반정. 인조 반정 일어나고 5년 됐을 때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덜란드에 배가 하나 표류해. 네덜란드 배가. 하멜 말고 하멜 전이야. 그렇지. 하멜 전이에요? 하멜 조선 때인가?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벨테브레? 말 안 통해가 돌아간 그건가? 아니야. 그 베트남이잖아 그거는. 난 거예요?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표를 제주도에 표류한다고. 우리 외국인들은 다 제주도로 표류해. 왜냐하면 동인도 회사가 일본하고 교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인도. 영국의 가다가 동인도. 한 번씩 태풍 불면 제주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에서 표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벨테브레가 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 하멜도 네덜란드잖아. 예. 그래 박연이 이때 표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받아. 박연이라고. 박연. 박연. 그런데 이제 귀화하셨나? 귀화를 했지. 결혼해서 애 놓고. 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 이야기 빠지면 안 되는데. 최초의 서양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인. 그렇지. 우리 한국 여인이. 그 나중에 이 박연 박 씨가 뭐냐를 찾는다고. 아주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것도 있었지. 근데 어쨌든 이 벨테브레가 박연이 이 동인도 회사에 그때 소문이 뭐였냐면 우리 조선에 대한 조선을 코리아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때도. 고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고려가 식인을 한다는 이상한 정보가 있었어.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아, 식인. 그러니까 약간 야만의 나라로 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표류한 데가 제주도고 여기가 고려라는 얘기를 알고 이제 막연히 통곡을 하기 시작해. 우리 먹혀 뒤지겠다. 이제 죽는구나. 심장이 쪼그라들었겠네. 그러니까 밤중에 횃불 들고 사람들이 오니까 막 울었대. 나는 끝났구나. 나 끝났구나. 그래고 이제 한양으로 압송돼서 이제 네덜란드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화승총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훈련도감에 배치를 받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귀화를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박연을 조선 사람들도 박연을 조선인이라고 불렀어. 그만큼 좀 많이 공헌을 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 또 빠지네. 아니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로버트 할리 아이씨 정도. 나중에 그 하멜이 표류한다고. 네. 예. 하멜이 표류하니까 노랗고 하니까 이게 한양에다가 보고를 넣는단 말이야. 네. 그 박연을 통역으로 이렇게 보내가. 맞아.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이제 하멜한테 물어봐. 너 쟤 누군 거 같냐? 조선 사람들이 박연 하멜 보고 박연을 가리키면서 쟤 누군 거 같냐?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조선 사람들이 웃으면서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연은 이제 나중에 조선인이고 그 일남일녀를 두거든. 박연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조선에서 와 신기한 난리가 난 거야. 서양과 동양이 얼굴이 섞여 혼혈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되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남아요. 혼혈이 우수하잖아 또 유전자가. 우수하지. 멍멍이도 그 잡종이 건강한 것처럼. 어쨌든 그 박연이 송중기 22살에 표류를 해서 한양에 이제 머문다. 근데 처음에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외국인 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 그 도쿠가와 막부에 뭐가 있었냐면 그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박연 보내려니까 그 크리스찬이라서 오지 마라 해서 안 보낸 거야. 네. 그래서 못 간 거지 사실 박연은. 어쨌든 이제 타이반이네. 예. 그럼 뭐 내가 볼 때는 되게 이제 부인과 자식들과 사랑하고 잘 살았던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했고 이제 이거 후손이 남아 있겠네. 있지. 우리 그래서 약간 좀 이국적이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는 네덜란드. 어쨌든 이제 25살이 됐을 때 자기 스승 사기 김장생이 돌아가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송시열과 함께 그 또 다른 스승, 작은 스승님인 김집의 문화에서 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좀 있는데 왜 따뜻한 사람이냐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 또 다른 스승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스승이자 그 장인어른이야. 김씨. 아니야. 잠 그거는 위에고 엄마가 김씨. 엄마가 이제 누구냐면 그 장인어른이 우복 정경세라고. 정경세가 서해 유성룡의 제자야.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 김오찌. 태계 유성룡 김오찌. 죄송합니다. 유성룡이 태계 이황 제자란 말이야. 네. 영남학파라고.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곡이 때 벌써 동인과 서인. 네. 서인은 기호학파 율곡이 계열에. 그리고 태계 이황 계열의 영남학파가 이제 막 당을 이루고 있었을 때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김장생의 제자이자 영남학파의 유승룡이 제자인 정경세의 제자인 거야. 근데 그냥 그것도 아니야. 장인어른이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경세는 굉장히 또 유명해요. 정경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었고 유명했던 사람이고 정경세가 김장생과 또 그래 가까웠어. 그러니까 김장생과 정경세는 영남학파, 기호학파, 지금으로 치면 야당과 여당. 그렇죠. 그 수장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없이 지냈다 했거든. 그러니까 정경세가 김장생 집에 놀러 왔다가 김장생이 이렇게 보고 정경세가 딸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 딸이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정경세 보고 저 옆방에 한번 가보라 하고 정경세가 뭐 옆방에 뭐가 있나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놈이 하나 있더라. 그게 송중길이었어.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아. 그래서 송중길은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당과 야당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고달팠겠다. 고달팠지. 네. 그런데 동춘 그 봄 같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송중길이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장인도 27살에 우복 정경세가 그때 돌아가시거든. 근데 이때 자기는 사위가 아니라 제자로서 이제 제자의 애로 네. 스승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다. 하지. 그러다가 이제 30살에 인조 14년이었지. 이때 이제 병자호란이라 홍타이지가 직접 친정하고 홍타이지. 우리나라의 마지막 친정 병자호란. 황제가 직접 내려오는 병자호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이때 박연이 네덜란드 참전 안 하고. 아 조선인이네. 아니 조선인이라니까. 박연은 이때 조선인이었다고. 이번 편 뭐 박연 팬입니까?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 예. 어쨌든 9년 만에 조선에 온 지 9년 만에 청나라 군대하고 싸운다고 박연이. 9년 만에요? 아니 진조 5년에 표류됐으니까 인조 14년에 병자호란 일어나니까. 하필 또 전쟁이 있는 나라에 와가지고. 근데 그때 또 자기 같이 표류됐던 네덜란드 사람 2명하고 같이 이제 참전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병자호란 때 네덜란드 사람 다 죽고 박연 혼자 살아남아. 슬픈 사람이야 박연. 외롭겠다. 타국에서 안 그래도 말 통하는 사람 그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다가 31살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인조의 두 아들이 이제 볼모로 끌려가지. 이렇게 볼모로 끌려가고 이때부터 질병과 약을 복용하는 게 계속 반복돼.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동요보감 독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 사직 상소를 올려. 그만하겠다. 몸이 아프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는데 그 소현세자의 부인이 민해빈 강씨. 이 강씨 집안이 또 송중길하고 친척이기도 해.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송중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병자호란이라는 너무 큰 데미지를 입어. 너무 큰 데미지를 입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러니까 내가 송중길하고 송시열의 편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건데 이제 명나라가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나라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가 이제 싸그리 이제 박살 나버리지. 소현세자도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사라진 거 보고 복림대군이랑 같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때 조선의 지식인들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이제 인조와 효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사는 그 시대 지식인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송중길과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이 조선을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을까? 이제 명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이 청나라 이때까지 맨날 여진족 와가지고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여진족이 막 부모의 나라라 했다고 조선을. 맞아요. 부모의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얘들이 황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인조가 막 머리를 찍고 우리 세자인 소현세자가 막 끌려갔다 내려오고 이 시기에 이 지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명나라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건 송시열 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중화 사상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대주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대주의 그렇죠. 들으면 나쁜 생각이잖아. 사대주의가 그거잖아요. 이제 그 자본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위로. 우리가 요즘도 농담으로 막 이거 나이키나 뭐 스타벅스 가면 야 이 사대주의 새끼들 막 미국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대한민국은 삼성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달라. 그러니까 사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정치적인 외교 정책이었어. 왜냐하면 거기 이제 큰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제 외교도 하고 국방적인 부분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럼 한번 가면 교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대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인데 사대주의가 돼버리면 그냥 형님 빨고 살게요. 이게 사대주의가 돼버린다고. 근데 이때 지식인들은 이제 명나라라는 게 없어졌는데 정치적으로 사대를 이제 청나라랑 해야 되잖아. 그럼 정신 승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나라가. 그게 중화 사상이 된다고. 오랑캐 밑으로 갈 수 없는데. 그게 중화 사상이야. 그러니까 중화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게 아니라 문명국을 중화라 그래. 근데 지금 조선의 문명은 뭐다? 유학이다. 유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가 원래 이제 주자도 있던 나라고. 그렇죠. 공자가 원래 살던 나라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없어 이제 오랑캐한테 끝났다. 그러면 그 문명을 이어가는 인의 사상을 펼치고. 이 문명을 주도하는 나라는 이제 어딜까? 우리다.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가 중화다. 이렇게 중화 사상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왜 이제 정치나 외교는 사대를 해야지 당연히. 지금도 뭐 우리가 사대 안 하나? 하죠. 그 사대는 사대는 정책이라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4대 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이게. 4대 주의가 되면 끝장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 시대 사람들은 과연 뭘 고민하고 살았을까? 명분. 그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 32살이 돼서 이제 인조의 왕비가 죽어. 인여왕후라고 왕비가 죽고 이때 이제 인조가 44살이었단 말이야. 네. 44살이었는데 이제 다음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 네. 네. 그 다음 왕비가 들어온 게 자이대비라고. 조대비 이제 나중에 조대비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이 자이대비가 14살에 14살이에요? 14살에 44세. 43살짜리 남편을 이제 맞이해서 왕비로 들어온다고. 인조 욕심쟁이? 욕심쟁이.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이때부터 약간 성적으로 좀 이상한가? 아이고.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드디어 인조 23년 송중길이 39살이 됐을 때 소현세자가 9년 만에 귀국을 해. 9년 만에 귀국을 하는데 귀국한 그에 갑자기 죽어. 독살. 이 영화 올빼미에도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소현세자 편을 또 올렸잖아요. 네. 거기엔 또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니까.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아주 괴상한 일이 좀 벌어지긴 했어. 아버지 인조가 세자잖아. 세자 자기 큰아들. 네. 큰아들인 세자인 소현세자가 죽었는데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 다음에 세자의 장례 절차를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버려. 그리고 상복을 7일만 입고 나서 다 벗게 해. 빨리 끝내버려.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송중길이 상소를 올려. 그 긴 상소가 있어. 이거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송중길의 상소가 와, 이거 어마어마한 상소가 올라가. 명필이구만 또. 상소가 올려서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이 있는데 왜 세자를 따로 책봉하냐. 원손을 세자로 책봉하소서. 그리고 그 원손은 그 김상헌이라고 그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 이병헌이 최명길이고 네. 김윤석 배우가 김상헌이거든. 네. 이 김상헌을 원손을 가리키는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상복도 3년간 입으소서. 상소를 바로 때려버린다고. 3년상 해라. 인조 어떻게 되겠어? 빡 떨지 뭐. 인조가 경로를 내. 그래서 송중길에게 궁궐의 입조를 금지시켜. 그리고 이 송중길은 자기 스승 김집이 또 이제 그 아주 이 소현세자의 죽음을 옳지 않게 본단 말이야. 김집이. 네. 그래서 이제 송중길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 일이 발생을 하지. 그리고 이제 그 새엄마 14살에 이제 시집 왔던 자이대비? 자이대비가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21살 됐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들인 소현세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렸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상복을 입는다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내가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게 나중에 조선이 이제 아주 상복 입는 게 왜 문제지? 그런 느낌. 그게 애송농쟁이야.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42살에 인조 26년이 됐을 때 드디어 이거 또 딴 얘기로 세자면 박연이 조선 생활 20년 만에 과거에 급제 박연이 과거를 쳐요? 정식 무관이 돼. 처음에는 그거였단 말이야. 그냥 특별 훈련 동안에 특별 교관으로 넣었는데 특채 정도 했는데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와 우리 조선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지. 야, 20년이면 뭐 글자도 나오고 이제 이 과거 시험 칠 수 있었다. 와 그럼 한자까지 한 거네. 그러겠지. 진짜 공채로 들어갔네 공채로. 아유 정식 무관이 된다니까 박연이.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했다잖아 나중에. 아니, 조선 사람이요. 노란 머리에 뭐 조선 사람 이렇게 맞네. 그래, 푸른 눈을 가진 우리나라의 그 한복 입은 네덜란드 말 까먹겠다. 그래 이 정도면. 이제 그게 중요하지. 5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인조가 죽는단 말이야. 네.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 네. 둘째 아들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극을 한다. 이 효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소현세자 자기 형님하고 달랐어. 성격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를 그
홍타이지가 데리고 다녔다고. 맨날 사냥하러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냥하러도 데리고 다니고 막 소현세자가 처음에는 막 되게 막 싫어하고 막.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명나라 수도를 정복하면서 명나라 멸망시키는 거를 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알았겠지 복림대군이라. 와 이제 청나라는 어쩔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청나라 황제 같은 경우에도 봤지.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된다. 끝났다. 그리고 데리고 다닌 이유도 있어. 이게 굉장히 묘한데 우리가 지금 고려 거란 전쟁할 때도 예. 거란족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가 그때 우리나라 고려 당시엔 중국에는 송나라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란이 송나라를 치려니 고려를 강력한 고려가 뒤에서 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뒤를 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려를 안정시키려고 처음에 내려온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서희가 강동육주 회복하고 그다음에 양규가 뚜까 패고 네. 강감찬이 마지막에 살수대첩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딱 귀주대첩.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청나라도 조선에 들어왔을 때가 명나라 치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명나라랑 조선은 얼마 전에 임진왜란도 같이 했던 나라라. 그렇죠. 네. 군사도 도와주고. 이제 명나라가 이렇게 막 청나라 애들이 명나라 막 뚜까 패는데 조선이 뒤에서 올라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온 거였다고. 음. 그러면서 세자 왕자들을 데리고 다닌 이유도 볼모라고. 네. 만약에 너 명나라 도와주려는 김이 보이면 너 여기서 바로 모아야지. 인조 너 없애버리고 나 소현세자 내가 길들인 이 세자 왕으로 네. 앉힌다. 그 협박용이야 이거 사실. 그리고 왕자들한테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 뚜까 패는지 잘 봐. 그걸 다 봤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 명나라 다 뚜까 패고 나서 왕자들을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근데 인조는 사실 그 협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소현세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왕으로 있는데 자꾸 청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럼 갈까 왕을? 이런 거 조선에서 했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나를 위험하게 하는 인물이 자기 그렇지. 자손이니까. 그리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다가 막 천주교 같은 거 공부하고 과학 문물 보고 막 이거다 이제 조선은 이걸로 살려야겠다. 그 자팍으로 이제 빠졌지. 그러면서 그거 다 들고 내려왔단 말이야. 눈이 팽팽 돌았구나. 눈이 돌은 거지. 그리고 그때 미네빈 강씨 같은 여자가 진짜 희대의 타고난 여걸이었어. 사업까지. 네. 청나라 볼모로 갔을 때 조선 백성들 청나라에 잡혀갔던 조선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들을 사들인 사람도 미네빈 강씨였다고. 그렇지. 돈을 벌었어 거기서. 음. 그래서 이때 이 미네빈 강씨하고 소현세자가 들어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우리도 보고 배울 게 있다.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복림대군은 계속 이를 갈았던 사람이야. 억울하다. 나 얘들 언젠가면 조져뿐다. 그게 복림대군이었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잖아. 그리고 아버지 인조가 이거 뭐 이마 찢을 때까지 삼전도에서 굴욕당했으니까 나 우리 아버지 복수할래. 그래서 효종이란 말이야. 효도한다고. 나 북벌할 거야. 올라가지 못하겠네. 올라갈 거야. 막 이게 이제 효종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 효종이 4년 차 됐을 때 북벌을 이제 하려고 하고 그때 송중기라고 송시열도 원래 김집도 함께 북벌로는 인정했어. 그게 명분이란 말이지. 정치 명분. 그런데 북벌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전쟁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군사. 그렇지. 군사도 모아야 되고 물자도 있어야 되고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피폐해진 이 나라에 이 명분을 가지면 나라를 부국강병시킬 수 있잖아. 일단. 그렇죠. 실제로 전쟁 안 해도. 네. 한단 준비하다 보면 준비를 하니까. 그렇지. 야 저금하자 이런 개념 생기잖아. 야 저금. 전쟁 준비하자 야들아. 그리고 우리 더 튼튼해지자 막 이런 거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송중길 같은 경우에도 북벌을 인정해. 그런데 북벌 관련 상소를 올리진 않아. 그러면서 송중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안정화시키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북벌이 가능하다. 그렇지.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효종 앞에 나타나는 기막힌 인물이 또 하나 나타나지. 효종이 왕된 지 4년밖에 안 됐을 때야. 박연? 이때 송중길 47살에 하메리 포위를 많이 때리러 오네요 그때. 이때 동인도 회사에서 아주 줄기차게 다닐 때였으니까 이때 또 제주도에 하메리 한 35명하고 표류를 하게 되면 얘도 일본 가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제주도에 표류를 하는데 이때 제주도에 통역하러 온 사람이 박연이었다고. 근데 박연이 통역을 못하는 거야. 지 까먹었어. 다 까먹어요.
얘들 아 그거 있잖여. 과거 급제해가지고 지금. 조선에 온 지 25년 됐어. 그리고 5년 전에 과거 문과 시험 대 정식으로 문과 급제한 사람이라고 박연이 지금. 근데 하멜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떠듬 조금씩 기억해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하는데 아 이게 잊어버리는구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 쓸 일이 없으면 그리고 잊어버리지. 충격적인 말을 하멜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하멜이 막 박연한테 얘기했겠지. 와 대단한 두 사람이야. 나 어떻게 하면 또 나 일본으로 제발 보내줘. 그러니까 박연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으니 포기하시오. 들어올 땐 마음대로. 니 들어올 땐 들어올 수 있어도 못 나간다 여기. 그러니까 하멜이 그때 좌절했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효종한테 자꾸 일본으로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박연 한번 보내려 그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못 가게 했으니까. 효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왜냐하면 그때 하멜의 배에 실린 대포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다고. 기술이 그죠. 어마어마했는데. 하여튼 이제 효종은 그래서 훈련 도감에 하멜을 넣지. 하멜도 박연화되는 건가? 떠내려면 어머 훈련 도감이 넣네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총 기술이라든가 대포라든가 이런 서양식 또 배도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때 효종이 청나라 치려고 모아놨던 이 조총 우리나라의 조총 부대를 훈련 잘 시킨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서 야 러시아 애들 들어오는데 조선에서 병력 보내봐 이래가지고 나선정벌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효종이 신하들도 그래. 우리 군사 얼마나 잘 훈련되는지 이번에 시험 한번 해봅시다. 그냥 보냈는데 막 기가 막히게 그때 우리 그 조선 군사들이 러시아군을 다 때려잡았다는 유명한 이죠. 훈련이 이때 잘 됐다는 거야 그만큼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남만이라 불렀다고 이제 오랑캐라고 서양 애들을 남쪽 오랑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다 남씨라 그러고 하멜을 남하연이라 그랬다고. 하멜이니까 하멘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성은 남씨 남하면 이렇게 불렀다고. 남하면 하멜을 남하면이라 불렀다고 이름을 줘서. 근데 이때 막 이 하멜 일행을 가장 잘 대해준 사람들이 승려들이었다 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유가 이게 얘들이 35명이 이제 왔는데 청나라에서 사신이 올 거 아니야. 네. 이 네덜란드 애들은 청나라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네. 이게 몇 년도쯤이죠? 이게 1653년 효종 4년이니까 이때가. 아직 아편 전쟁 전이구나. 아유 아편 전쟁 전이지.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청나라 사신 오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막 청나라 사신한테 뛰어나간 거야 네덜란드 애들이 막 뛰어. 우리 좀 꺼내주시오. Please come back home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니시시마 그러니까 조선 군사들이 당황한 거야. 그냥 게다가 이때 조선의 군사들은 긴장 타고 있었다고 청나라 오면. 그렇죠. 왜 몰래 군비 축적하고 막 하고 있는데 들키면 되니까. 청나라 사신 왔는데 막 얘들이 가고 help me 막 이러니까 얘들 돈 많아요. 근데 청나라 애들이 막 모르잖아 이게 얘들 언어를 그래갖고 니시마 막 이래 하니까 이제 딱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때 귀양 보내지 전부 이제 하멜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막 강진 그래서 지금 강진에 가면 하멜 기념관이 있다고. 강진으로 귀양 보냈다고요? 강진에 병영이 있단 말이야. 강진 병영 보내고 그 전라 좌수영 이순신이랑 전라자수형으로 전라 좌수영에서 하멜이 가서 개빠지게 고생해. 통영 가고 뭐 통영까지는 안 가요. 안 가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멜이 이렇게 와가지고 효종이 이때 북벌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 그 북벌과 관련된 부분에서 송중길 같은 경우에는 북벌을 그런 이제 실제 전투로 생각하진 않았다. 실제 전쟁으로 생각하진 않았다. 그냥 국가를 키우기 위한 명분. 그리고 알았을 거야. 못 이겨. 이미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건 이제 4대를 통한 외교를 통해서 진짜 병자호란 사실 말이 병자호란이지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됐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금 여기서 조선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리고 이미 명나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 있을 때 명나라가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사상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송중길 같은 경우에는 효종 당시에 끊임없는 그 관직 제수와 물리침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병조 판서가 돼. 이때 이제 53살에 병조 판서가 되는데 효종 10년에 병조 판서 되고 효종 측근에서 송시열과 함께 국정을 보살피는 바로 이 해 효종이 죽어.
북벌의 꿈이 끝난 거지.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현종이 왕위를 물려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조의 아들이 둘 있단 말이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효종인 복림대군. 네. 그러면 엄마가 아들이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죽으면? 뭐 예법이 따로 있나요? 있지. 장남이 죽으면 네. 3년복을 입어. 둘째 밑으로는 1년복을 입는다고. 근데 그때 3년상 할 때 입는 옷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이 대비가 뭐 내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소현세자가. 네. 그때 3년복을 입었다고. 근데 이제 효종이 죽었단 말이야. 복림대군. 네. 인조의 둘째 아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새엄마긴 하지만 내 둘째 아들이 지금 죽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자 내 남편의 계승자란 말이야. 네. 그지? 그렇죠. 왕이란 말이야. 네. 그럼 얘 1년복을 입어야 돼? 3년복을 입어야 돼? 3년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조정이 반이 나눠져. 이걸 애속 논쟁이라고. 또 쓸데없는 걸로. 이걸로 나눠진다고. 그때 왕 신분의 둘째 아들의 그렇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출 거냐, 왕이 왕이라는 맞출 거에 거냐, 맞출 거냐. 가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핏줄이 먼저냐, 사회 위계 질서가 먼저냐. 그렇지. 근데 이때 김집과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이어지는 송중길 이어지는 이쪽 계열에서는 1년을 주장한다고. 아 이거는 이제 핏줄이 먼저다. 핏줄이 먼저라는 것도 있고. 가족 그 위계가 먼저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똑같다. 왕과 뭐 애라는 것은 왕과 백성이 다 똑같이 하는 거다. 라는 마인드야. 이쪽은. 근데 이제 영남학파 태기 이왕 쪽으로 가는 이 영남학파 쪽에서는 왕은 다르다. 의 개념이 있어. 네. 왕은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3년을 주장하는 거지. 3년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이 대비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걸로 자기 복식 문제로 애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또 파가 갈리네. 파가 갈리는 거지. 이걸로 파가 갈려. 그래서 천하가 다 같은 애다. 가 서인들의 주장이야. 얘는 신분이 없다. 얘는 없다. 근데 남인들은 이때 왕의 애는 일반 사민들의 애와 다르다. 왕가의 법도가 있다. 우월적 지위가 따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때 누가 이기냐면 송중길이 이겨. 그래서 1년복으로 항의해. 이걸 1차 애속 논쟁이라 그래.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벌어지긴 한데. 맹자 이야기로 좀 들먹거렸나?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애매하단 말이야. 나중에 공격하기가 좋아. 너 효종, 너희들 서인 너희들, 야 송중길, 너 효종을 그러면 정식 계승왕으로 안 보는구나 너 자식. 너 옛날에 너 소현세자 죽었을 때도 소현세자 아들 원소원을 잊자고 한 거잖아. 그러네. 너 불충이네. 이 불충 들어가면 또 끝장나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이런 걸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속 논쟁이라는 게 사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 중요한 건 자식이 죽었을 때 엄마가 어떤 이 옷을 입을까? 네.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이은 왕의 정통성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이 사기 김장생부터 송중길로 이어지는 이 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혼란한 시기, 약간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처럼 팬데믹의 시대에서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사람다움의 회복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명나라도 없단 말이야. 네. 그럼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조선이 살아나갈 수 있다 앞으로. 사람다움은 어떻게 회복할까? 사람다움은 도덕성의 회복이다. 예에서 나온다. 그럼 도덕성은 뭐로 회복되느냐? 김장생의 예학. 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예학은 송중길로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송중길에게 있어서 예라는 건 이거 국가의 존망처럼 걸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애가 중요한 사상처럼 가는 거지. 네. 앞으로 조선의 애로서 우리는 조선이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상이라 이 애속 논쟁은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큰 시대적으로
큰 아주 그걸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고 하면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 야 부국강병 할 때 쓸데없는 탁상 공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지금 말싸움일 뿐이다 이건. 얘가 뭐 어떻냐라고 하지만 이 시대 때의 문명국을 자처하던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문명의 핵심이라는 걸 회복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당장 먹고 살 거 더 나가자 할 때 그래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 먼저 되자. 그러니까 과연 뭐에 먼저 회복이 먼저냐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어 사실.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송중길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정신의 고유성을 더 온건히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지. 인육을 먹었다 그랬어. 그때 기근도 겹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막 도탄에 빠진 거를 본 거지 사실은 이 시대가 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못 겪어봐서 그렇지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같은 타 이민족의 침입으로 백성이 죽어나가는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걔들은 뭐 진짜 사람 취급 안 하고 공격할 테니까. 말도 다르고 막 그냥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나가고 뭐 연약한 사람 잡아가고 뭐 오만 짓을 다 했겠죠. 오만 짓을 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거란족이 들어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꼬챙이에다가 태아를 이렇게 꽂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겪어버리는 백성이 다 그걸 겪어버리니까. 그럼 이 시대에서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이해는 간다. 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뭐 우리가 그런 정치를 우리가 그 시대 때 뛰어들었다면 우리는 뭘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혼란의 시대 때 우리는 뭘 먼저 잡아야 되나? 마음인가? 핵을 만들어야지. 물질인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동춘당의 어떤 그 사계 김장생과 김집을 이은 동충당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 애로서 잡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계 김장생이 그 송중기를 가리킬 때 했던 말이 있죠. 송중길은 자라서 반드시 예하게 종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예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송중길은 예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60살이 됐던 현종 7년 그 13년 만에 하멜이 드디어 도망을 칩니다. 아, 도망을 쳤어요. 돈을 13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걸로 배를 사. 동네 어민들한테 전라 좌수영이잖아. 그래서 배를 사서 이제 일본으로 가죠. 아, 또 왜 일본으로 갔대? 일본으로 가야 일본은 네덜란드랑 교육을 하니까. 큰 차 타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동인도 회사에 간다고 하멜이 가서 월급 13년 동안 밀린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3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보고서를 쓴 게 하멜 표류기. 그걸로 이제 13년치 임금을 받았다고 하멜. 하여튼 그래. 어쨌든 하멜과 8명의 일행이라고 있어. 유명한 조선을 탈출한 35명이었는데 많이 죽었다고 얘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다가 6년 뒤인 현종 13년에 66에 돌아가신다고. 12월에 돌아가시는데 임종할 때 이제 죽고 사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이건 오래 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고 옛사람들이 살아서는 내 본성에 순응해서 살고 죽으면 편안하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참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 비석을 세우지 말고 이름 석자만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지. 근데 이 돌아가시는 그 해 1월 달에 묘한 꿈을 꾸긴 했어. 1월에. 그 꿈을 자기가 꿈을 적은 글이 남아 있어. 기몽첩이라고 기록한다. 꿈몽자. 기몽이라고 글을 적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1월 11일에 송중길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해지. 주무시는데 이분이 꿈에 태계 선생이 오신 거야. 태계 이왕이 나오신 꿈에. 그래서 모시고 함께 같이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한 거야. 그러다가 꿈에서 탁 깼는데 그 태계 선생의 향기가 몸에 이렇게 배어 있더래.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신기하다 하면서 남긴 글이 있지. 기몽첩. 그렇게 이제 그걸 남기고 이제 거의 12월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 송중길의 그 사람의 어떤 따뜻함이라는 거 안에 이 당시에는 효종이라는 사람이 북벌을 하고자 했었고 네. 또 북벌하려고 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뭐 박연환이랑 하멜도 오고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애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안정화를 꿈꿨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도 동춘당이라는 그 대전에 가면 고택이 있어요. 동춘당이라는 그 동춘당이 그 건물 이름입니다. 나중에 그 송중길 죽고 나서 6년 뒤에 송시열이 직접 동춘당이라는 글을 써서 편액을 걸어놨다고 거기다가 지금도 있고 그 집에 가면 주변이 다 아파트야. 대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요 집만 한옥이 다 크다랗게 있다고. 신기하네. 다 개발됐는데 이 집은 못 건드리니까. 신기하네. 근데 거기 가면 굴뚝이 밖으로 굴뚝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굴뚝 다 하는 밑에 있는 그거잖아요. 굴뚝 다 밑으로 놨어. 네. 혹시나 주변에 이게 양갓집이고 또 있는데 혹시 백성들 중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지. 그 연기 못 보게 밑으로 다 깔아놨다고. 여기 그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집이 동춘당이. 한번 대전에 여행 갈 일 있으면 꼭 동춘당. 동춘당에서 조금 더 가면 그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정자가 있다고. 정자. 계곡이 흐르는데 계곡 위에다가 정자를 지었다고. 그래서 정자에 앉아 있으면 그 내 다리 밑으로 계곡이 물이 쫙. 여름에 시원하겠다 바람. 기가 막히지. 요게 이제 동춘당과 관련된 데라 한번 대전 놀러 가면 꼭 가볼 만하다라는 거고. 동춘이라는 게 이제 만물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뜻이야. 같을 동자 봄춘자니까 이 봄을 만물과 같을 동 함께 보낸다. 봄과 같아라. 봄과 같아라. 그래서 참 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서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주자에게 함께 노력을 했던 분이고 당시 자기 그 장인 어르신이었던 정경세 그리고 자기 스승이었던 김장생 네. 이 두 분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배운 분이란 말이지.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이기설이 다르단 말이야.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 그렇죠. 네. 그 이기설이 다른데 과연 어떻게 다른 건가? 자기 장인인 태계 이황의 그 제자인 정경세한테도 물었더니 정경세도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그 태계 선생의 사단 칠정, 사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단은 그 측은지심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이가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가 바라니까 기가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막 희노애락 같은 감정적인 칠정은 기가 바라는 거다. 그리고 그 기가 바라는 거에 이가 살짝 올라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와 기가 바라는 게 다른 거지. 선한 거는 이가, 악한 거는 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나눈다면. 이원. 근데 율곡이는 달랐단 말이야. 어차피 하나다. 나온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온다는 활동성은 기가 하는 거다 전부. 그런데 뭔가가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이 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가 있으니까 나 이거 펼칠래. 선함이 나가든 악함이 나가든 그걸 펼치고 싶다는 건 이고 실제로 펼치는 건 기다. 그러니까 펼치는 움직이는 건 기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움직이려는 마음 자체는 이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둘이 다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자기 스승인 김장생한테 물어보니까 김장생은 당연히 율곡의 주장을 따르지. 그리고 자기 장인한테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장인은 퇴계학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하는 얘기가 퇴계와 율곡의 이기설이 다른데 선생님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장인도 율곡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체험을 해봤는데도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사당에 들어가면 우리 그 어르신들을 모신 사당이든 아니면 향교나 성균관의 사당이든 들어가면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이건 존경심 아니냐. 그리고 이 존경심이라는 거는 이 숙연함에서 탁 나오는 건데 이 숙연함은 기다. 기가 발현된 거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송중길한테 얘기해 준 거지. 하면서 송중길이 이때부터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어떤 현명한 분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그 주자 같은 사람도 맹자 존중했지 않냐. 그런데 맹자에 관한 성선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을 존중하는 것과 그분의 말을 그대로 주장을 따른다는 거는 오롯이 믿고 따르는 거는 그건 다른 거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송중길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태계 학파의 영남 학파가 여당으로 들어오든 기호 학파가 여당으로 들어오든 막 만나서 지금 조정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 학파니까 나는 이거 따를래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송중길이 중화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에요. 잘 섞이게 하려고. 옳고 그르면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라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저번에 우리가 김집이 윤성거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얘기했잖아요. 윤성거가 원래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에 들어가 있다가 강화도가 함락되니까 부인은 자결했는데 혼자 도망친 사람. 근데 그 죄책감에 괜찮다고 해주고 쩌들어 있을 때 김집이 괜찮아 하고 들어와 하고 제자로 받아줬잖아. 근데 윤성거가 제자로 들어왔을 때 송중길하고 송시열도 김집의 제자였잖아. 그거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송시열이 윤성거를 극도로 싫어했어. 내 자식도 그거 옳지 못한. 그런데 평생 윤성거와 송시열 사이를 중재해준 사람이 송중길이야. 따뜻하네. 그리고 조정에 끊임없이 송중길을 재상감이라고 추천해준 사람이 윤성거를 추천해준 사람도 송중길이야. 그래서 나중에 현종 같은 경우에는 윤성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무 아쉽다. 송중길이 그렇게 추천했는데 근데 윤성거는 끝내 죄책감에 자기가 안 간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제자인 송시열과 윤성거 사이도 끊임없이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송중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끝내 실패했어. 송시열은 다음 화 때 보면 알겠지만 송시열은 송중길하고 완전 반대야 성격이. 강경파야. 송시열은 강경해. 아주 강경한 사람이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우리나라 보물 중에 송중길의 글이 보물로 지정된 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64세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자기 손자한테 써준 글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 손자가 송병아라고 손자가 23살이었다고. 이 23살의 손자에게 64세 할아버지가 직접 써준 글씨인데 이렇게 글이 아주 멋져. 원래 송중길이 그 당시에도 명필로 소문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나라 조선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묘비명을 적은 사람이 아마 송중길이었을 거다. 지금 남아 있는 글씨가 그만큼 송중길이 명필이었는데 그 글이 뭐냐 하면 우리 섣달 금음날 있잖아요. 제일 추운 날. 남은 섣달 모라 봄바람 만들려 했더니 다만 추위 속 매화가 맨 먼저 피어나 버렸네. 듬성듬성 핀 꽃을 잡아 눈과 싸우려 하지 말고 맑고 고운 자태를 저 달빛 속에 잘 갈무리하거라. 라는 글을 그 행초라고 흘려쓰기 있죠. 행서체로 자기 손자 손병아에게 준 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 그래서도 싸우지 말고 약간 그런 느낌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아무리 추운 섣달 금음이라도 혹시나 먼저 핀 매화가 있거든. 저 따뜻한 달빛 속에다가 잘 갈무리 해줘라. 이게 동춘 봄과 같아라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 송이창에게 공부 배우던 시절에 송이창이 자기 아들 송중길에게 했던 질문과 답이 있어요. 이걸 한번 하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송이창이 물어요 아들에게. 애가 똘똘하단 말이야. 아들아, 사람에게는 감히 속이지 못하는 것과 감히 남을 속이지 못하는 것과 차마 속이지 못하는 것과 능히 속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님이 나를 감히 속이지 못해. 이 느낌이 있어. 감히 속이지 못해. 네가 감히 날 속여? 그런데 차마 속이지 못하겠어. 그런데 또 번님은 사막고래를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능히 속이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내가 저 사람은 감히 속이지 못하는. 근데 내가 이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겠어.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왜 다르냐는 거지. 마음먹기 따라 다른 건가? 내가 그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지금 구독자 한 분이 상고님은 감히 속이지 못하겠대. 근데 이 사람이 나보고는 차마 속이지 못하겠대. 그런데 이 사람이 번님 보고는 저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거 뭔가 되게 느낌이 다른 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물어본 거야 지금. 어린 자기 아들한테. 왜 다르냐? 이게 세 가지 왜 다르냐? 근데 이 대답이 걸작이야. 송중길의 대답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권력과 위험과 위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속이지 못합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그 두려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을 감히 속이지 못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네. 그런데 굉장히 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어진 사람은 그 누구도 차마 속이지 못합니다. 어지러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겠어. 차마 안 되겠다. 와, 진짜 저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자의 현명함에 복종하니 능히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여러 아버지 송이창 밑에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게 10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 주변 사람들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 야 그러면 그 셋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라고 하니까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능히 속이지 못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아랫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마치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송중기를 기이하게 여겼다. 라고 말하죠. 귀하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걸 저렇게까지 명철하게 파악을 해서 대답을 했을까? 저 대답을. 저 어린아이가. 그러네요. 웃기겠다. 10살짜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능히 아주 그냥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중간 정도만 하고 싶다. 이 사람이 현명하니까 못 속이겠다. 저 새끼 똑똑하니까 속이면 안 돼. 상고님은 감히 속이지. 네가 감히 날 속여? 권력과 네가 감히 날 속여? 이런. 손모가지 닥대. 자 오늘 자르자. 타짜에서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자르자. 이거 이제 감히 속인 거야. 감히 날 속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기 같은 사람이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미 이 혼란한 팬데믹의 시대의 조선을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했던 한 따뜻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강한 나라, 강한 힘이 들어와서 얼마나 큰 폐악질을 저지르는가 힘없는 자들에게. 결국 그게 감히 속이지 못하는 힘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은 그것은 가장 아랫 것임에 불과하다. 그리고 힘이라는 건 어차피 생겼다 없어지는 건데 사람이 가장 오래 가는 건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인자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 동춘우암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래요. 이 양송이라 그랬잖아요. 송중길과 그 송시열은 한 살 차이 친구고 어떻게 보면 형 동생이고 그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최고의 친구가 오선거 한음
오성과 한음이 있었다면 이 효종 시대에는 동춘과 우암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지금 시대에는 송시열이 더 유명해서 우암과 동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동춘과 우암이라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송중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더 감화를 일으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송중길의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절반은 하멜 이야기였지 않은가. 아, 이걸 효종의 북벌을 오래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되면 이 갑자기 이야기 맥이 끊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푸른 눈의 외국인과 함께 살았던 시대. 라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송시열하고 네. 마지막 이제 막세체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까지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개 남았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송시열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